한 세대가 5년 만에 승자에서 패자로 뒤바뀌었습니다. 바로 영끌족입니다. 기준금리는 2.5%로 5차례 연속 동결 중인데 왜 내 대출 금리는 6%를 넘어 7%에 육박할까요? 월 이자만 155만 원 이상 더 나갑니다. 1년이면 1,860만 원,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만 16조 원이 넘는 대출이 올해 금리를 새로 정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중형 아파트 3만 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규제와 시스템이 만들어낸 설계된 위기입니다. 그 구조적 함정, 그리고 영끌족을 몰락시킨 진짜 범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추락을 말하지만 진짜 파열음은 일상에서 먼저 났습니다. 2021년 점심시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거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법인카드를 긁으며 오마카세 점심을 즐기던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누가 어느 아파트를 샀고 얼마나 올랐는지가 곧 능력의 척도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산 사람은 현명한 투자자로 칭송받았습니다. 반면 망설이다 기회를 놓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대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도구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현재 같은 오피스 거리의 점심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1,500원짜리 삼각김밥을 베어 물면서 스마트폰 뱅킹 앱을 들여다보는 표정들. 거기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가 그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적용금리 6.2%, 이달 이자 납부액 259만 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4만 원이던 이자가 어느새 155만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매달 155만 원이면 1년에 1,860만 원입니다. 중형차 한 대 값이 이자로만 더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영끌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뜻의 이 신조어는 2020년과 2021년 부동산 광풍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전세 자금,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총동원해서 아파트를 매수하던 사람들. 당시에는 그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은 승자처럼 보였습니다. 집값은 매달 수천만 원씩 올랐고 대출 이자보다 시세 차익이 훨씬 컸으니까요. 빚은 곧 레버리지였습니다. 레버리지란 지렛대처럼 적은 돈으로 큰 투자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레버리지가 부의 지름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승자들은 가장 비참한 패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멈췄는데 이자 부담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버티자니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포기하자니 지난 5년간 쏟아부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바야흐로 영끌족의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욕심을 부렸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몰락에는 우연이 아닌 필연의 구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끌족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욕심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그들을 향해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틀면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미국 연방준비 제도가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느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동결했다느니 하는 소식들입니다. 연방준비제도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면 혹은 최소한 오르지 않는다면 내 대출 이자도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적용금리 6.2%. 분명히 기준금리는 2%인데 왜 내가 내야 할 이자율은 6%를 넘기는 걸까요? 이 숫자의 괴리가 바로 2026년 금융시장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기준금리와 실제 대출금리 사이에 벌어진 거대한 틈.
그 틈 속에 영끌족을 몰락시키는 진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속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감각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기준금리이고 다른 하나는 가산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본 이자율로 모든 금융거래의 출발점이 됩니다. 쉽게 말해 돈의 기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추가 이자율입니다. 여기에는 은행의 운영 비용, 대출자가 돈을 못 갚을 위험에 대비한 비용, 그리고 은행의 수익 마진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가산금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만 해도 은행들의 가산금리는 1%대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기준금리 0.5%에 가산금리 1%를 더해서 1.5% 안팎의 초저금리 시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기준금리는 2.5%로 올랐지만 그 상승폭은 2%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반면 가산금리는 무려 3%대 후반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금리 상승의 대부분은 가산금리 폭등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시장의 자체의 긴축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긴축하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조임의 대상은 바로 대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왜 가산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린 걸까요? 단순히 탐욕 때문일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끌족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대출 상품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0년과 2021년 부동산 시장이 광기에 휩싸였을 때 은행 창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5년 주기형 고정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은행원들은 이 상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년 동안은 금리가 고정됩니다. 시장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고객님의 이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대출 받으셔도 됩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상품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고정금리가 연 2.5% 안팎이었으니 월 이자 부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5억 원을 빌렸다면 월 이자가 대략 10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변동금리보다 조금 비쌌지만 금리 상승 위험을 막아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었습니다. 5년 고정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된다는 뜻이지 5년 후에도 같은 조건이 유지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5년의 고정 기간이 끝나면 그 시점에 시장 금리로 재설정됩니다. 쉽게 말해 5년 후에 금리를 새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때 금리가 올라 있다면 이자 부담도 함께 폭등하게 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의 5년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정확히 2025년 말부터 2026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만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돌아오는 고정형 주담대 규모가 약 16조 원에 달합니다. 금융권 전체로 넓히면 훨씬 더 큽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취급된 고정형 주담대 중 상환이나 대환, 즉 다른 대출로 갈아탄 물량은 약 35%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영끌족이 동시에 금리 재설정의 충격을 맞이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5억 원을 2.5% 고정금리로 빌린 사람의 월 이자는 약 10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 금리가 6.2%로 재설정되면 월 이자는 약 259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한 달에 155만 원이 추가로 나가는 셈입니다. 1년이면 1,860만 원이 넘습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의 상당 부분이 오직 이자로만 사라지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은행원이 말했던 5년 동안 안심하세요라는 말.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5년 뒤 터질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눌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은행원이 악의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당시에는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가정이 이 예고된 위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이토록 급격하게 올렸을까요?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규제가 있습니다. 영끌족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하나의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경기 대의 완충충 자본이라는 다소 낯선 이름의 제도입니다. 영어 약자로는 CCYB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야말로 영끌족의 이자를 끌어올린 진짜 범인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은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강제 저축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미리 돈을 쌓아두었다가 경기가 나빠져서 대출자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오면 그 돈으로 손실을 메우라는 취지입니다. 비상금을 미리 모아두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금자와 국민에게 전가되니까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비상금을 더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은행이 비상금을 쌓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조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대출 이자입니다. 가산금리를 올려서 대출자들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내면 그만큼 비상금을 빠르게 쌓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은행에게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 못 갚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 비상금을 더 모아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은행이 비상금을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은 대출자들의 이자를 올려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결국 영끌족이 내는 이자는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한 방파제로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의 희생으로 시스템을 지키는 구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종류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더 많은 자본을 쌓으라고 압박해왔습니다. 그 압박이 고스란히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1990년대 일본 정부는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 은행들에게 충분한 자본 적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실 채권이 쌓이고 쌓여서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가 30년 동안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선제적으로 은행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 대출자들, 특히 영끌족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개인이 짓눌리는 구조.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민낯입니다. 시스템이 개인을 압박하는 구조라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미국도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던데 한국도 곧 따라서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 악몽 같은 시간도 끝나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그 희망에 찬물을 끼얹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운영 방향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운영 방향에서는 그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금리 인하 여부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로 바뀐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끝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고 돈이 많아지면 물건값이 오릅니다.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첫 번째 임무인 만큼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상회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만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돈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환율이 더 급등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뛰고 다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즉 나라 전체가 1년간 생산한 가치의 합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90% 안팎으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가구당 평균적으로 1년치 소득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또다시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풍선에 바람을 더 넣는 격이 됩니다. 이미 경고등은 켜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이 20개월 연속 0.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서울에서 주담대를 받은 100명 중 3명에서 4명이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기에도 연체율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올해 들어 평균 0.35%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고금리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뉴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어딘가에서 기적처럼 구원의 손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면 먼저 시장의 진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신호가 과연 진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혼란스러운 기사가 눈에 띕니다. 어느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느니,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느니 하는 소식들입니다. 신고가란 그동안의 최고 가격을 넘어선 새로운 최고가를 말합니다. 영끌족 입장에서는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신고가라는 숫자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거래량이 8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624건으로 10월에 8,489건에서 69%나 급감했습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거래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마치 절벽처럼 거래가 뚝 끊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줄면 소수의 거래만으로도 가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10건의 거래 중 1건이 높은 가격에 체결되면 그것이 신고가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자전거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래란 실제로 집을 사고 팔 의사 없이 서로 짜고 허위로 높은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담보 가치를 올리거나 다른 매수자에게 높은 가격을 받아내려는 꼼수입니다. 실제 거래가 아니라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 호가, 뉴스에 뜨는 그 신고가는 탈출하고 싶은 누군가가 쏘아 올린 마지막 조명탄일 수 있습니다. 조명탄이란 어두운 밤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쏘는 밝은 불빛입니다.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저 가격에라도 팔리면 좋겠다 하는 절박한 희망을 담아 내놓은 가격일 뿐입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내준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그 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나왔고 사람들은 아직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을 뿐입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가격만 높게 유지되는 현상은 시장 붕괴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아직 괜찮다는 착각이 영끌족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는 생각이 나중에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끌족 몰락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의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생존입니다.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차분하게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대출자에게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을 받은 후에 나의 상황이 좋아졌으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 등급이 올랐거나 소득이 증가했거나 집값이 올라서 담보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은행은 이 요구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0.1%라도 깎으면 5억 원 대출 기준으로 연간 5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낄 수 있는 돈은 모두 아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감한 매도 결정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결정입니다. 지금 집을 팔면 2억 원 손해다, 3억 원 손해다 하는 계산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억 원 손해를 보고 파는 것과 버티다가 나중에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 5억 원을 날리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은 선택입니까? 주식 투자에서 손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손해를 확정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아프지만 더 큰 손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익절은 이익이 있을 때 수익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끌족에게 필요한 것은 익절 같은 손절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더 큰 손실을 막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익이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2억 원을 싸게 파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더 큰 파도를 피하기 위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 5년간 쏟아부은 돈과 시간, 그리고 그 집에 담긴 꿈과 희망을 내려놓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생존이 먼저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출 구조 전면 재검토입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고 비상 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할부, 구독 서비스, 외식비까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영끌족의 몰락. 이 말을 듣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버티고 있는데 왜 몰락이라는 단어를 쓰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0년과 2021년, 영끌이 유행처럼 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빚을 내서라도 사야 한다.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뒤처진다. 그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판단이었습니다. 누구도 금리가 이렇게 올 줄 몰랐고 집값 상승이 멈출 줄도 몰랐으니까요. 당시의 선택을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의 정답이 지금의 정답이 아닙니다. 과거의 판단에 매달려서 현재의 고통을 계속 감내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몰락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어두운 방에 웅크리고 앉아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욕심의 무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끌족의 몰락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결과였습니다. 5년 고정금리의 만기 도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규제로 인한 가산금리 폭등,
고환율로 인한 시장의 자체 긴축, 그리고 금리 인하가 어려운 거시 경제 환경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욕심만 탓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빚을 활용한 투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오를 때는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지만 내릴 때는 손실도 크게 늘어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할 때는 반드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가 2배로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대출 금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5년 전에 받은 대출의 금리 재설정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끌족 몰락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기준금리 2.5%인데 대출금리가 6%를 넘는 이유, 5년 전 안심하라던 고정금리가 시한폭탄이 된 구조, 그리고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이 모든 것이 맞물려 만들어진 설계된 위기였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계부채가 소비를 짓누르고 소비 위축이 경제 성장을 막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영끌의 늪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매도 버튼을 눌렀는지, 손해를 확정한 뒤 재정을 어떻게 다시 세웠는지, 생생한 사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버티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빠져나올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금융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모르면 당하고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그 숨겨진 구조를 계속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